부동산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에서 나온 리포트가 부동산 시장은 위기가 아닌 안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폭의 하락의 예상보다는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조정조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RBC에서 나온 11월 달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리포트니까 10월 달을 예상을 한 거죠. 여전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예상은 되지만 하지만 토론토에서는 스테빌라이징, 그러니까 안정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캘거리도 에드몬턴도 그럴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에서는 10월 판매량이 깜짝 상승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코렉션, 그러니까 조정장을 약간 안정화될 것 같다는 리포트를 RBC에서 냈습니다. 3,750불이 버나비에 살 때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소치의 돈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45,000불 정도가 매년 아주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서울에서는 3,477불입니다. 아까 버나비에 비해서 300불이나 쌉니다. 버나비나 밴쿠버나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서리로 오시면 300불 싸게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월가 분석가들 디즈니 결국 넷플릭스를 큰 격차로 앞설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즈니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디즈니 호텔, 디즈니 크루즈, 정말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나 정말 많은 회사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의미, 우리 삶과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캘거리보다 좀 더 춥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웻 콜드고 거기는 드라이 콜드라서 추위가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여기는 추위가 정말 뼈가 시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RBC가 11월 달 리포트를 예상을 했습니다. 11월 달 리포트니까 10월 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식 리포트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예상을 한 건데요. 제목을 되게 재밌게 뽑아놨어요. Quiet Fall Housing Market Across Canad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요즘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조용한 fall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용한 가을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 이 이중적인 말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해놨어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터넷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좀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멈춰섰죠. 근데 토론토 시장 그리고 아마도 캘거리, 에드몬턴 시장은 maybe stabilizing, 굉장히 좀 안정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몬트리올이나 오타와나 이쪽 시장은 여전히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밴쿠버에서는 깜짝 업틱 딱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정장을 다시 상승장으로 만드는 그런 시그널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도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홈 리세일은 45% 감소, 그리고 뉴 리스팅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레저 밸리는 53%가 리세일이 떨어졌고요. 근데 뉴 리스팅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캘거리는 세일은 조금 떨어졌는데 뉴 리스팅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러면 아마도 추후에 좀 상승할 여력이 좀 더 있겠죠. 토론토 같은 경우는 49 반토막이 났는데 뉴 리스팅도 좀 떨어졌습니다. 저번 달에 리포트 제가 기억하기엔 토론토도 살짝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스테빌라이징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완만한 조정이 이제는 니얼텀에는 저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저항이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장이 이제 내년 봄쯤에 나타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이번 달에도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월 달 예상은.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9월 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달 리포트까지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10월 달 리포트는 지금 깜짝 상승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반등 자체가 나온다는 게 일단 하락세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캘거리는 캐나다's outlier, 캐나다 아웃리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도 통계 잘 모르지만 통계 작성을 할 때 통계 중간값이 있거든요. 그 중간값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캐나다 전국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아마 예상에도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결국은 또 하락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조정폭이 좀 적어지는 건데 캘거리는 이게 아마 좀 전조가 되지 않을까, 상승의 전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밴쿠버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위기가 아닌 안정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리맥스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만든 뉴스인 것 같아요. 글귀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10월 정책회의에서 이자율을 0.5% 인상함으로써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구매자의 시장 진입이 더 용이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 더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상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다른 책들을 읽어봤을 때 이런 시장의 하락장에서는 실제로 first buyer보다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인 거죠. 투자자들이 더 시장에 관심이 많고 더 쉽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시장도 결국은 조종장을 거쳐서 나중에 이런 조종장을 이겨냈을 때 다시 상승으로 넘어가면 내 자산의 상승과 내 자산의 커진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장에 더 관심이 많고 이 시장 언제 들어갈지를 지금 재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던 만큼 금리 인상 등으로 이에 대한 열기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정을 거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상적인 시장을 얘기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하기를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죠? 비정상적인 시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열기가 과열됐으면 과열된 만큼 그게 정상이었던 거고 지금 좀 식으면 지금도 정상인 거죠. 앞으로도 시장은 늘 정상적인 사이클로 움직일 건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시장은 제 생각에는 항상 정상이었다. 뭐 제 말도 아니고 전문가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뭐 느낀 바가 많아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 렌트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활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리브닷컴에서 얘기한 거. 자, 기준은 원베드룸을 기준으로 해서 번화비에서 살 때는 일단 2,100불이 들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코스트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84불. 그리고 폰 코스트를 117불로 잡았는데 사실 너무 비싸긴 하죠. 50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거 기준을 아주 인간적인 삶, 아끼는 삶이 아니라 원래 50불 정도 내면 우리 데이터만 신경 쓰면서 좀 써야 되거든요. 저도 그 정도 쓰다 보니까 뭐 4기가 5기가 정도 하니까. 근데 아주 인간적인 삶, 좀 충분히 눈치 안 보고 쓰는 정도의 삶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그로서리 피 327불. 또 외식도 빠질 수 없죠. 우리가 계속 집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식비 같은 경우도 320불. 좀 과도하지 않은가 싶긴 한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아니고 커플 기준을 생각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피 여기에도 뭐 영화도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100불 정도 잡았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영화를 본다. 뭐 젊은 커플은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 막 결혼했거나 신혼이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죠. 운동 장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또 건강해지니까요. 멤버십비를 40불로 잡았고요. 그리고 맨날 티몰트만 먹을 수 없으니까 커피 좀 맛있는 커피도 먹어야 되니까 34불. 저 티몰튼도 안 마셔서 요즘엔 아끼느라 그죠? 그리고 뭐 엑스트라로 좀 뭐 예비비가 있어야 되니까 104불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번화비에서 아주 인간적인 삶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우징으로 2200불, 유틸리티로 210불, 폰으로 117불, 트랜스포테이션 181불, 그로서리 327불, 다잉아웃으로 320불, 엔터테인먼트로 110불, 102불, 헬스 앤 피트니스로 40불, 커피 34불에서 엑스트라로 209불이네. 209불을 잡아놓으면은 번화비에서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3,750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연간으로는 45,000불이 필요하고요. 이런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써리에서는 하우징으로는 1,662불, 하우징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다른 비용은 거의 얼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써리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3,477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화비에 비해서는 300불 정도가 쌉니다. 이게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필요 없을 때는 좀 300불 정도 아끼면은 1년간 그래도 3,600불 거의 4,000불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그러면은 생활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비슷한 삶을 산다고 볼 때 밴쿠버에서도 3,771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번화비나 밴쿠버는 생활비가 굉장히 높다.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간 외곽으로 빠지는 게 그렇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한 명 생활비 같지는 않고요. 두 명이 커플로 살 때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혼자 살면 전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자 혼자 살아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커플로 살면 우리 2세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둘이 사는데 너무 궁상맞게 살면 좀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커플로 산다 그러면 저 정도 총 생활비는 저 정도로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월가 분석가들은 디즈니, 넷플릭스 큰 격차로 앞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즈니는 디즈니 테마파크, 그 상품들, 그 영화, TV, 호텔 매출, 심지어는 크루즈까지 연관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가 앞으로는 후발주자였지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넷플릭스를 이기고 굉장한 격차로 1등으로 올라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스타워즈,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게 보는 영화의 대부분은 지금 디즈니가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다 디즈니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구글이잖아요. 구글 유튜브, 구글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 플러스 있죠. 정말 세계의 최강자, 정말 전 세계를 정말 호령하는 이런 컴퍼니들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 시간들을 이제 뺏어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경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런 제 채널이나 누구 채널이든 보든 간에 정말 어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의 좀 안정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쓰거든요. 서비스를 쓰고 누군가가 제공해준 그런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사서 타고 또 대부분은 일터에 가서 저도 마찬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제 8시간을 쓰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돈을 받고 또 와서 휴식을 취하다 잡니다. 대부분은 정말 눈을 떠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듣고 쓰고 타고 일하고 와서 또 잠을 잡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누군가가 제공해 준 그런 집을 또 렌트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공해 준 서비스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뒤바뀌어져서 내가 사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가, 이게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뭐 인스타그램 했는데 인플루언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팔로우하고 자기 걸 많이 보고 시간을 자기한테 많이 투자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 때 당연히 잘 팔리겠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남들에게 많은 어떤 즐거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사서 그리고 렌트를 주는 사람도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렌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서비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죠. 뭐 택시를 운전하는 자영업을 한다든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인생은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에 많은 시간을 많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뭐 대면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집이 됐든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이 사회에 제공하는 제어가 많아질수록 인생이 바뀔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 집중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